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외교 통일 안보의 종착역은 없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네,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 옆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주인이 바뀌었죠? 글쎄 좀 이상하네. 아니 근데 네, 바뀐 장윤선 기자가 주인이나 와야 되는데. 그 전 주인이나 네. 공통점이 하나가 있네요. 허허허허 하고 아주 그 통쾌하게 웃는다는 것. 네. 청취자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오늘 그래도 제 옆에 장윤선 기자가 화면으로 함께 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네 사람이 함께 오늘 종창 토크 진행해 보겠는데요. 자, 이 얘기부터 잠깐 저희가 해볼게요. 지난주 탄핵 선고 있었죠. 박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는데 어디서 이 현장 보셨습니까? 김종대 의원님 어디서 보셨어요? 일단은 그 밤 늦게 나왔거든요. 그날 우리 당에서는 네, 대선 승리 그 결의 대회와 워크숍이 열리고 뒤풀이를 하던 중에 전부 마이크 잡고 이제 건배사 하면서 네. 결의를 도취하던 중에 TV에서 눈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건배사 그만하고 TV 좀 보자. 그래서 그 막 그 반포대교를 넘어 삼성동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네, 당원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네. 제가 탄핵 선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저 들어가는 그 난 탄핵 말씀을 선고를 아침에 그거 오전에 아직도 얘기해? 벌써 지난 시간 전에. 그러니까 탄핵 선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네, 박정호 네. 기자가. 그래서 네. 탄핵 선고는 오전에 한 건데 11시 11분에 한 건데. 갑자기 건배사가 나오나. 그래서 정의당은 몰랐는데. 아침부터 건배사를 하나. 아니 그거는 정치인인데 당 대표당과 우리 당 상무위원들이 네. 회의실에서 TV 켜놓고 아. 같이 시청을 하고 그 장면을 언론이 또 프로필로 찍어갔죠. 같이 당에서 보셨고 김창수 원장님. 저는 그날 이 병원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잠시 병원에 늦추고 네. 예, 집에서 아침에 봤습니다. 네, 우리 아들 등교를 잠시 또 멈추고 같이 보셨나요? 예, 같이 봤는데요. 네. 모처럼 또 부자가 텔레비전을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음. 중간 중간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처음에 세 가지 사안에 처음에 대해서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때 제가 아슬아슬하다, 불안하다 네. 이러니까 우리 아들도 갑자기 불안해졌어. 근데 급반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니 그때 이정미 재판관이 네. 그 헤어롤을 두 개를 맞아요. 예, 네. 뒤쪽에 머리 뒤쪽에 꽂고서 네, 무심코 네, 갔잖아요. 네, 출근했죠. 전 그때 네. 아이고 헌법재판관 두 명이 버티는구나. 이건 헤어롤 뭐냐? 예.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두 놈이 내 뒤통수를 치고 있다. 이렇게 국민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네. 어쩌면은 6대 2로 판결이 나겠다. 나는 8대 0을 기대하고 당연히 믿었는데 네. 저 헤어를 두 개를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국민한테 고도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거든. 네. 근데 잠시 후에 8대 0이 들고 그래서 아닌가? 네. 해서 좀 뻘쭘했던 것이죠. 헤어롤이 주는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한 거죠. 우리 김종대 의원은. 네. 근데 이제 네티즌들은 헤어롤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둥근 모양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네. 그게 팔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거는 예. 8대 0을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네티즌들은 해석을 했었죠. 저는 그걸 봤어요. 인용의 네. 초성 이응 두 개가 머리에 지금 달려 있었다 헤어롤로. 그래서 인용이 됐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가 주말 촛불 집회 그리고 3.1절 집회도 있었고 20번에 거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광장에 모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해낸 거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의 승리다. 근데 그 점에서 우리가 좀 네. 강조를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마치 그 태극기 집회라고 이름을 쓰면서 그 본질은 촛불 아니 그 탄핵 반대 집회인데, 네. 그러니까 이름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탄핵 반대 집회와 이 촛불 집회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반. 반반인 여론이 것처럼요. 반반이다. 근데 예. 이거는 단지 촛불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에 몇 사람이 참석했는가 하는 문제로 따질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두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두 의견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 거는 네. 지극히 기계론적인 그런 균형론을 취하는 그런 보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핵심적인 건 어떤 거냐면은 현재 시대 정신이 뭔가 하는 겁니다. 현재 시대 정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네.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시대 정신은 촛불을 통해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시대 정신에 따라 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 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시대 정신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탄핵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을 딱 붙여가지고 여론이 이렇게 뭐 반반이다 이렇게 보도하는 건 저는 정말로 기계적 균형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 잘못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 그 국민들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한다면서 화면도 똑같이 보여주고 시간 맞춰가지고 태극기 흔드는 모습, 성조기 흔드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이런 것들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셨고요. 김종대 의원님은 이 제가 아까 탄핵 선고 말씀을 드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돌아가는 모습 건배하면서 봤다라고 하셨는데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네. 1,0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성조기 태극기 흔들면서 박 전 대통령 맞이했는데 박 전 대통령 환하게 웃으면서 뭐 눈물도 좀 고였다고 하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등장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뭐 소름 끼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경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네. 저는 표정은 뭐 사람의 어떤 그 정서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건 네. 개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더 아쉬운 건 그 문제가 아니라 네. 대국민 메시지가 없었고 자기 시인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공적인 자세가 부족했다. 여기서 다른 어떤 사소한 행동도 커 보이는 것이죠. 네. 가장 중요한 무엇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3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지지하다가 사람이 지금 사망을 하는데 제가 민주화 이후 시위에 어떤 시위를 더듬어봐도 한 집회에서 3명이 사망한 네. 그 한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억이 기억이 없습니다. 나지 네, 않아요. 없습니다. 예.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 또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네. 뭐 물론 대규모 참사는 있었죠. 80년 광주에서의 그 대규모 참사도 있었지만 네. 그런 것 빼고 나면은 이렇게 단순한 의사표시 집회에서 그렇습니다. 3분이 돌아가신 집회는 없습니다. 이건 한국 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3명의 생명이 꺼져갔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재현될 조짐이라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본인이 나서야 되는데 그런 비극을 차단하면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다운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일체 없이 네. 단지 악수하고 웃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박정호 기자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아, 어떤 사물을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볼 때는 피사체가 있습니다. 네. 그건데 그 피사체는 배경으로 인해서 빛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것만 그리면 심심하잖아. 네네. 어떤 배경하에 놓여 있느냐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당사자가 나서지 않음으로써 결국 우리는 유추해버리는 이미지밖에 없는 거예요. 웃었다, 눈물을 글썽였다 이런 것이지만은 가장 중심으로 본인이 응답해야 할 네. 이런 어떤 그 이미지가 구성이 안 되니까 사소한 어떤 행동이 커 보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충격을 주고 네. 또 현실 감각을 초월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보통 날입니까? 물론 국민들이 승리했고 이겼지만 패배를 잘하는 것도 정치인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둑을 들 때 네. 저 맨날 프로 바둑 기사가 이기기만 합니까? 그런데 승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질 때 제대로 질 줄 아는 것도 진정한 실력자예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생그 웃고 악수하다가 들어가 버렸다. 네. 이 한나라의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많은 지지자가 그 앞에 와 있고 네. 언론이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탄핵 이후에 사회 갈등이 지금 더 커지고 있다는 거,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치유와 화합과 통합은커녕 네. 오히려 감정적 앙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그게 민경욱, 충격적인 거지. 예, 의원 통해서 메시지 내놨습니다. 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런데 그렇게 속에 염장 지르는 이런 말들을 네. 그거 세 문장이에요. 그거 이렇게 어떤 그것도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이유는 이기는 사람은 이기되 지는 사람도 질 줄 아는 이게 민주주의의 완성태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승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겪어야 될 시련과 고난 또 앞으로 그 완성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 왠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불길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사실은 네. 개인적인 희생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한국 그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크게 왜곡시킬 방향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찝찝한 퇴장 이런 그 전혀 불미스러운 퇴장 네.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퇴장은 한국의 극우 정당의 출현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장할 때 자기 사저에 모여든 뭐 한 1,000여 명 네. 천여명이라고.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그 지지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탄핵받는 게 잘못된 거고 억울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은 밝혀질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이들이 지금 현재 하나의 어떤 정치적 깃발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을 영웅화시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지지를 보이는 결집 세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웅화된 박근혜 대통령과 강력한 그 영웅화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하고 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강력하고 극우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퇴장은 이런 한국 정치의 극우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보수 세력들은 이런 그 수구 극우 세력들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분리 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결집력은 그렇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높지 않고 아주 그 소수의 어떤 세력들이 극우 정당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특히 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추세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오히려 염려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 촛불 시위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영웅이 나타났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많은 이런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는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리더가 나타나고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하나의 집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의 열기와 어떤 지지에 힘입어 가지고 그 리더나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성과들이 반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6.25 항쟁을 통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6.25 항쟁을 이끌었던 학생운동 세력들이 이제 6.25 항쟁의 지도 그룹으로 부상돼 가지고 그 지도자 리더들이 전부 정치인으로 이렇게 모습을 바꿔나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뭐 동구 공산주의가 붕괴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심지어 최근에 아랍의 봄이라든가 또는 홍콩의 우산혁명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어떤 그 안보 법제 반대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리더들이 나타나고 그 리더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해 나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는 영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더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시민들의 참여, 집단지성. 그렇죠. 촛불이라는 것은 바로 기미군단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한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이 개개인의 힘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발전인데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미스러운 퇴장은 극우화, 한국 정치의 극우화를 지금 암시하고 네. 있다는 점에서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지금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뭐 그저께 계속 보면 삼성동 그 집 앞이 전쟁터예요. 초등학생이 우리 동네 망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할 정도로
거기가 바로 초등학교 후문이거든요. 그쪽 길이. 네. 그 앞에서 지금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어린이 보호구역에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여긴 특별히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 이거는 저 어린 학생들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 경찰에서도 공권력에서도 정확히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 어쨌든 어제 김진태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계속해서 정치 세력화를 할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이른바 삼성동 집을 벙커 삼아서 진지 삼아서 진지전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걸 좀 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일단 이번 주에 검찰의 소환 통보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상당히 감정은 격앙될 겁니다. 네. 제가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을 만났어요. 그러셨어요? 예. 제가 브리핑 하러 갔는데 막 끝나고 나오더라고.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그거 있나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니까 네. 지가 먼저 와가지고 논평 좀 살살 합시다 이래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럽니까? 나 이랬는데 그런데 일단 지금 보면은 일단 검찰의 소환과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진행되는 앞으로의 어떤 기소까지의 과정 네.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삼청동 집을 농성장으로 삼아서 농성본부. 농성본부. 예, 네. 투쟁본부가 되겠죠. 예, 하나의 농성장으로 삼아서 예. 지지 세력들의 어떤 상시적인 집회와 맞물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때까지 쭉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그 박 대통령의 행태 때문에 보수는 선거 전략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네. 다른 선거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극이라는 것은 네네. 아직까지 죽은 권력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뱀도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애벌레도 예. 나비로 다시 변신을 해야 된다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수의 혁명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당분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예비 대선 후보들도 네. 덩달아 존재감이 잠식되고 있어요. 그럼 바른정당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선을 거의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그 1등 공신이 바로 박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도 하나의 어떤 기득권이거든요. 자기들도 한때는 권력이었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기득권이 그렇죠. 있다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념과 감성이 자기 기득권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다 망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는 와중에서도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그 하나의 새누리당 그 이전에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보수가 네. 계속 퇴행을 거듭해 오면서 스스로의 정당의 구조를 견고하고 튼실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네. 제왕적이고 1인 지배하에서 부실화된 이런 그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거.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점에서는 거의 뭐 지금 절망적인 상황 아니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뭐 메시지나 그리고 지지자들 결집, 친박계 의원들의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 정서는 뭐냐면은 네. 의리와 복종의 관계, 그 사라진 권력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네. 마지막 남은 관계라는 건 의리와 복종의 관계입니다. 충성의 관계죠.
이것마저 저버릴 수 없는 그 원초적 관계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조폭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조폭이 얼마나 의리와 그렇죠. 관계를 중시합니까? 네. 그러면서 배신을 자를 응징하고 이런 문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뭐 배신자를 심판해달라고 외치던 그 조폭식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체질화되고 문화가 되고 네. 하나의 집단 정서가 되는 순간 지금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절망적 상황인 거죠. 네. 보수 쪽에서 보면은 악재네요. 근데 악재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이제 이 극우 수구 세력들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리 독립 운동을 지지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김진태 의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죠. 그 자유당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수 세력의 악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김진태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은 코미디죠. 네. 국민들한테 탄핵받은 대통령을 대신해 가지고 그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을 만들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분명 코미디인데, 네. 근데 그 코미디 이면에는 이제 한국에도 수구 극우 정당들이 태생할 수 있다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비극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진태 의원의 그 어떤 대선 출마 선언은 분명히 코미디인데 네. 비극이 숨겨져 있는 코미디인데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었던 네. 통쾌하게 만들었던 어떤 해악이 담겨 있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네. 어떤 건가요? 낙곰수 했던 김용민 씨가 그 자유당에 입당을 했는데 네. 자유당에서는 재적을 했다 하잖아요. 근데 제명이 안 됐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당비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출금됐어요. 출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선 출마한대. 대선 출마. 대선 출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야. 김용민 씨의 자유한국당 대선 출마는 네. 자유한국당이 수구 극우 정당으로 변질되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애국적 충정 어린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해학과 풍자가 담겨 있는 네. 통쾌하고 유쾌한 그런 행동입니다. 네. 근데 김진태 씨의 그런 행동도 비슷하게 이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코미디와 같은 대통령 출마 선언이긴 합니다만은 그 네. 이면에는 구구 정당의 출발을 예고하는. 그러니까 김용민 씨는 자유당의 대선 출마를 이야기함으로써 구구 정당의 출마를 막겠다는 건데 탄생을 막겠다는 건데 김진태는 구구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래서 아무튼 이 굉장히 네.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받게 되겠는데 피의자 신분이죠. 13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데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검찰이 통보를 할 것 같아요. 소환 조사를. 박 전 대통령이 순순히 응해야겠죠? 강제 저는 수사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협조하겠다고 이왕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리고- 저번에도 했었어요. 근데 대통령일 박 전 때도. 대통령이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언뜻 보면 네, 불러 나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네, 네.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 조원진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네.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렇다니까. 거실이 추워서 힘들어하신다 이 얘기를 듣고 혹시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못 나간다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시간 했는데 끌고 이리저리 또 저 꼼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 처음 한두 번 우리가 겪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려니. 예. 뭐 이거 길게 말해봤자 네. 예, 피곤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지금 상황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저희 종창토크 외교 통일 안보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사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긴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왔다라고 외쳤는데 두 달 뒤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지금 황교안 대행 체제가 우리의 외교 안보를 어떻게 관리할지 외교 통일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좀 저희가 의구심,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다음 달 초에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베 총리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게 아닌가,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분명히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4월 초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초대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별장에 불러서 예.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날짜는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워싱턴에 갔다가 플로리다로 가는, 그래서 4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네. 한 10일 전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기로 한 의제 중에 미중 간에 다뤄야 될 의제들이 많이 있죠. 미중 간에 다뤄야 될 의제는 미중 무역 관계라든가 뭐 환율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중요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의제들은 트럼프 출발 이후에 앞으로 세계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북한 문제하고 사드 문제,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네, 그리고 사드 문제도 같이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중 사이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딜이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지난주에. 예, 김종대 의원이 미중 사이 딜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 그랬죠? 개쭉 찬다 그랬나요? 개털된다. 개털된다 개털된다, 그랬죠. 예. 예. 근데 어떻게 딜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협상가들의 협상의 문제, 그러니까 거래의 달인인 어떤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 장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중국의 리더인 어떤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결과는 뭐 미중 사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서로 자기들이 유리하게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거래의 결과는 지금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한반도 문제가 또다시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거래의 상대가 되고 우리는 아무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판에 지금 조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태인데 네, 이렇게 우리 주변 정세가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도 어떤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강대국들 사이의 딜의 수단으로 우리가 어떤 딜의 대상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묘한 거는 이 탄핵 국면 속에서 황교안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은 네. 우리의 수단을 전부 다 까먹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선 때 맞춰가지고 사드 배치를 완료시켜서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만들 것인가, 대선을 안보 몰이를 하는 그런 대선을 만들 것인가, 이런 국리만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국리를 하고 있을 때 강대국들은 이런 트럼프 이러한 어떤 황교안 대행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딜의 수단으로 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꾸 트럼프래요. 현재 황교안 대행 체제는 네. 차라리 아무 것들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가만히 있고 그리고 다음 정부로 미뤄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나서 여러 이제 가지 다음 결정을? 정부에서 새롭게 외교안보 전략을 다시 짜고 그리고 네. 메시지들을 강대국들한테 전달해야죠. 우리는 현재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새 정부하고 다뤄라. 이렇게 강대국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죠.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냥 뭐 사드 배치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현안도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상황은 한국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시진핑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라는 존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그 정상회담이라든가 큰 네. 행사를 앞두고 또 그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17일 날 방한해서 그 다음에 중국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미중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으로 가는 건데 네, 지금 네. 동아시아의 양상을 보면 오늘도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마는 남중국해에서 지금 일본의 이즈모 항공모함 거의 준 항공모함이에요. 이 가서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대규모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칼빈슨 항모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하하.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 동아시아에서의 강한 중국 견제 흐름과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네. 대규모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동 훈련이 키 리졸브 훈련과 무관하게 또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을 차단하고 견제하려는 흐름이 네. 굉장히 크게 무게가 실려 있는 형국이고 그런 면에서 올해 키 리졸브 훈련은 예년과 달라요. 네.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건 지휘 체계입니다.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실제 이 키 리졸브 훈련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지금 와 있는 칼 빈슨 항공모함은 삼함대 소속입니다. 미 샌디에고를 모항으로 하는 네. 미 본토에 있는 함대예요. 어. 근데 지금까지 동북아에서의 작전은 7함대가 담당해 왔어요. 그거는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한 네. 미 7함대 전력이 주로 이것을 관장했죠. 어허. 그런데 과거에 7함대 전력이 이제 부족하면 네. 3함대에서 같은 태평양사 예하 함대들인데 네. 3함대에서 이제 전력이 지원되는데 그 하와이를 조금 더 지나오면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오는 순간 네. 항공모함이 지나오는 순간 항모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7함대로 넘어갑니다. 즉 3함대 전력이라 하더라도 여긴 7함대 7함대. 작전 구역이라는 예.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의 경우에 보면은 7함대가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북아에서 작전 통제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함대 사령관이 네. 칼 빈슨 항모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동해에서 예. 작전 투입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함대가 아시아에서 휘젓고 그렇네요.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3함대, 네. 7함대. 네. 3함대가 넘어왔는데도 7함대 작전 통제를 받지 않고 3함대 그렇죠. 작전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 예, 처음이다. 그러면은 네. 이 양상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남쪽에서 7함대 전력, 북쪽에서 이제 3함대 3함대. 전력이 태평양 사령관이라는 네. 단일 지휘관에 의해서 양동 작전으로 기획이 되고 네. 실행이 되는 어. 전략적 행동으로 봐야 됩니다. 전략적 행동을 이런 태평양 사령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북한이 상대가 아니에요. 즉 완전히 어떤 그 동아시아에서 차제의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 전술이 거의 절정에 달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최근에 남중국해 일대에 네.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전에서 중국에 미국이 판정패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그 필리핀의 그 깡패 두목, 거기 중국하고 또 붙어버리고 태국 그렇고, 네. 나머지 나라도 수상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보면 좀 수상해. 그 나라들이 다 일종의 균형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중 균형 해결을 하고 사이에서. 있는데 다 작년에 미국 편이었다고. 네. 근데 작년부터 이상해지더니 요즘 왜 중국 가서 붙냐고. 그랬더니 미국이 힘을 앞세워서 잔뜩 똥폼을 잡은 거를 네. 중국이 뒤에 슬며시 가서 다시 매수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완전히 이게 미국이 똥볼 참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서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미국의 무력 시위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 열렸고 네. 여기에서 그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중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네. 김정은 참수 작전이 구체화된 겁니다. 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태평양 사령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행동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올해 키즈 리졸브입니다. 양상이 달라졌네요. 예, 근데 예. 이제 이 키 리졸브 훈련 지금 독수리 훈련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김정도이 야영처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원인을 또 제공해 준 측면이 명분을 그렇게 만들어 준 게 이제 북한이 2월 12일 날 그 듣도 보도 못한 또 이상한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네. 이런 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런 중국 견제를 하는 명분으로 네. 이렇게 한국에서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걸로 좀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서 최근에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북한하고 탐색적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런 군사훈련을 통한 압박을 하면서도 또 북한하고는 탐색적 대화를 하겠다 이런 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가 네. 며칠 전에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이 납치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입니다. 이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일본하고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겠다. 아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여전히 지금 북한이 2월 12일 날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망이 지금 미국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남중국해를 비롯하여 키리졸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런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베는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베가 이야기했던 게 흥미로운 그래도 점들이 얻어 맞아. 그렇지. 그런데 까불다 얻어 맞는 수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얻어맞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베가 또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북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트럼프하고 이미 지난 2월 10일 날 정상회담을 할 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지금 이제 그 일본 내부적으로 자기 부인이 그 일종의 이제 최순실 사건 같은 식의 네. 어떤 그 유치원을 초등학교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토지를 18% 정도 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된 스캔들에 지금 휘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이슈를 덮는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북일 정상회담을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네. 또 그렇게 김정두 의원 표현대로 까불다가 또 얻어 맞을까 봐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이미 다 약속한 거다. 그리고 일본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네.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제 정리해서 보자면은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그런 긴장이 고조되는 측면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들의 국익을 또 찾는 행보는 네. 또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은 지금 탄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새 정부를 어떻게 짜야 될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내 어떤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어떻게 하면 대선이라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네. 종북몰이 사드 전쟁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국익은 실종되고 정량만 앞세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과 일본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뭐 어떻게 패키지 압박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도 하고 또 중국과 대화도 하고 이번에 시진핑 트럼프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이 삼성동 집 앞쪽으로 네, 그 긴장 관계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만 아니, 보이고 이걸 있어요. 한번 보시죠. 네. 그 제가 3월 초에 이제 중국에 가서 그쪽의 네, 다녀오셨죠.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전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제가 네. 그 태평양사라든가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느끼고 귀국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뭔지 아느냐. 곧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이곳 동북아로 밀려온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미국이 그때 그 주말트 구축함 배치를 태평양 사령관이 이야기할 때 저는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계속 졸라댄 건 한국의 전략자산 배치 좀 해주라. 이 얘기인데 그거 저럴 필요가 없다. 미국이 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거대한 힘이 밀려오는데 네. 중국은 이 사드 문제에서 한국만 특정해가지고 들들 볶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겠다는 얘기다. 네.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로 엮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자체 문제 제기를 하고 미국에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이럴 거냐고 따지든지 왜 그런 것들의 큰 전략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말하고 롯데, 성주 요것만 콕 찍어가지고 들들들들 볶아대고
그냥 막 혐오 감정을 확산시키는 네. 태국답지 못한 그 행태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그런 큰 구조의 하나의 구성품에 불과한 거다. 네. 전체를 그렇다면 보면, 네. 사드 문제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그 중국 내에서 지금 제가 두려운 것은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맹목적 혐오 감정이에요. 그게 선동이 되고 이게 중국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매우 두려운 거라고요. 우선 쪽수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치하는 중국 정부 입장은 이해하지만은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대응도 아니에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뭡니까? 전략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혐오에 혐오로 맞서는 식으로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런 와중에 6일 날 그 몰래 사드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이튿날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미가. 네, 네. 이거는 중국의 혐오에 또 혐오로 맞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순간 이게 통제 불능에 수습하기 어려운 네. 그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왜 누구도 관리 안 하느냐. 그다음에 원래 문제가 이겁니까? 사드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전체가 문제 아닙니까? 네.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남쪽과 북쪽에서 중국을 포위해 버린다 그러면은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 이게 중국에도. 네. 이거 어떻게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응할 건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군사적 대치가 아니라 뭔가 다른 식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외교의 방식은 없는 것이냐? 이래야 되는데 중국의 내심 나름대로 전략가들 속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왜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국방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중국이에요. 네. 매년 7% 이상 증액하고 있어요. 그런데 숨겨진 국방 예산까지 하면은 더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력의 현대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중국이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네. 이런 와중에서 2040년경이면 이제 국방비 규모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는 게 대다수의 예측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했다는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네. 그렇다면 정말 곤란하다. 이거는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약한 고리를 지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승부처로 해서 예. 이 미중이 여기서 한판 뜨겠다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한국 국민들의 향후의 대체적인 여론의 전개 방향은 네. 미중 니들끼리 딴 데 가서 싸워라. 왜 우리 땅에 와서 싸우냐 이러면서 굉장히 자존과 주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이게 높아지게 되는데 네. 이게 중국에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김중대 의원이 금방 이야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네. 조금 더 부연을 하고 싶은데요. 참 그 전에 중국 가서 김중대 의원이 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저는 바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정의당 의원이니까 바른 이야기를 한 건데요. 바른 정당도 있지만 거긴 바르지 바른 않아. 이야기 안 해. 예. 그리고 김중대 의원은 미국에서도 노할 수 있고 네. 일본에도 노할 수 있고 중국에 가서도 노할 수 있는 김중대 의원은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갑자기 한번 정의당만 그래요. 그런데 줄 이제, 서지 않습니다. 네. 김중대 의원이 금방 했던 이야기 중에서 혐오 대 혐오로 맞서는 구도로 간다. 지금 동아시아 동북아가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미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 생각골도 문제 때문에 중국이 일본에 제재를 하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본은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일종의 해만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 해만 감정이 생기는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역시 아시아 국가들에서 어떤 극우주의적인 토양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오늘 내일 네덜란드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덜란드 총선에서 또 지금 극우 정당들이 2012년도에는 깨졌는데 이번에는 극우 정당이 지금 약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데는 뭐 이민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터키하고 네덜란드하고 갈등 때문에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 터키의 그 에도르안 총리가 이걸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완전한 독재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터키 사람들한테 그 개헌을 찬성하는 어떤 집회를 계속 여는 것들을 터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덜란드가 그거를 반대하면서 현재 터키하고 네덜란드가 어떤 정부 간에 엄청난 갈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이 네덜란드 내부에는 극우 정당,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바로할, 약진할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4월 달인가 5월 달에는 프랑스에서 또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총선에서는 제가 이 시간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 프랑스의 국민 정당의 누구죠? 르펜이라는 네. 그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1차 프랑스는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1차 선거에서 르펜이 1위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에 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프랑스의 리버럴과 보수 정당들이 합쳐가지고 이 국민전선이라는 극우 정당과 맞서가지고 결국 르펜은 거기서 지겠죠. 하지만 또 약진할 겁니다. 그 유럽에서 지금 이런 극우 정당의 출현의 토양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치즘을 신봉하는 세력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광고 말씀드리자면 코리아 연구원에서 4월달에 유럽 연수를 가고자 하는 게 바로 유럽 통합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어떻게 평화를 추구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유럽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유럽의 오랜 노력을 좌절시키고 여기에 저항하는 극우 정당의 출현 이런 것들도 같이 보자는 차원에서 네. 유럽 연수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참가자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내면 돼? 아 굉장히 저렴한 이번에 싸게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이 잘 안 돼가지고요. 네. 유로피안 아카데미의 지원을 좀 더 많이 받고 코리아 연구원에서 지원을 더 해가지고 9박 11일인가 그러는데 네. 220만 원인가 그렇게 합니다. 언제입니까? 4월 1일부터 11일까지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4월에 계획이 되어 예. 있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예, 많이 코리아 참여해 연구원 주시는데 홈페이지 가면 되나요? 네, 코리아 연구원 홈페이지와 02-733-3348 전해 이거 주시고요. 방송심의윤리위원회 저촉 안 되죠? 아유, 저희는 예, 여기는 뭐, 심사 안 받은 방송이기 사람.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 마무리를 하자면요. 네. 그래서 유럽의 이런 그 극우 정당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발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혐한 감정이 생긴 것을 방치를 한다면은 네. 한국에서도 마치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 퇴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장과 맞서서 자유당이 지금 극우화되어 나가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한국에서 극우 정당이 생길 수 있고 일본에서 이미 지금 아베를 예. 추종하는 게 지금 극우화되어 나가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동북아시아가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도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네덜란드의 극우 정당이 발호하는 토양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런 중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 조성이 한국에서의 극우 정당의 어떤 토양을 지원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결론적으로는 네. 중국의 국가 전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게 경제와 민간 교류는 보장해라.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게 경제적인 교류를 계속해야 되고 민간 교류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극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원천적으로 막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옛날에는 말이에요. 무슨 연평해전 같이 서해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은 네. 남북한이 극도로 긴장이 고조됐을 때 주변국 강대국은 말리는 역할이었다고. 그렇잖아. 안정하면서 막후 대화도 강대국이 하고 그렇죠. 이런 역할이었다고. 네. 지금은 강대국이 나서서 무슨 저기 더 불안정을 조성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남북한이 끌려가게 생겼어요. 어쩌면 이런 걸 또 즐기는 세력도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왜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한편으로는 군사 훈련도 하고 대치하는 듯하다가 경제 얘기 나오면 안면 싹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만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로 예. 이렇게 그 큰 힘과 힘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게 되면 네. 죽어나는 건 누구냐고. 그다음에 강대국이라는 건 말입니다. 절대 자기 나라에서 전쟁 안 합니다. 저희가 자기 영토에서 겪어봤죠. 안 해요. 네. 반드시 원정 작전을 하거나 남의 나라, 약한 나라 가서 전쟁하지 지네 나라 영토에서 전쟁하는 거 봤습니까? 미국이 그런 적 있어요? 없죠. 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파병을 하고 한국 전쟁 때도 파병을 한 거예요, 중국이. 네. 그 이유는 놔뒀다가는 자기 영토에서 전쟁하게 생겼으니까 네. 미리 가서 그 앞에서 막아라. 이래서 조선이라는 그 데서 네. 전쟁을 선택한 거란 말이죠. 강대국의 특권은 뭡니까? 전쟁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네. 근데 이리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 한반도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여기서 한판 벌리겠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가 무슨 뭐 강대국 헤비급 선수들 싸우는 무슨 결승전 무대야? 여기가 예. 남북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제 1장 전쟁의 본질에서 네. 전쟁은 세 가지가 충족돼야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거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1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초적 증오심이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감정이 끌어올라야 된다. 네. 그런데 그게 바로 혐오의 정서입니다. 그렇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미 전쟁의 에너지는 충만될 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지금까지는 대한 관리돼 혐오. 왔던 네. 통제돼 왔던 안정을 유지했던 질서에서 이런 것을 논리적인 게 아니라 비논리적으로 그러면서 비이성적으로 이런 어떤 모든 판을 흐려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원초적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간다. 네. 그게 문제네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에서 발언 보십시오. 이러니까 중국 저 옛날 우리 아녀자들 잡아가던 나라 사대주의 뭐 하면서 온갖 막말을 다 퍼붓고 있어요. 네. 이거 그렇게 지금 가서는 안 이거 되는데, 예. 이게 아예 그냥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지 그래.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의 국회에서 발언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촛불 집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요. 아니 촛불 집회가 아니라 제가 실수했습니다. 촛불 이른바, 집회가 이른바 태극기. 그 탄핵 반대 집회. 예. 거기에 나와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동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김종대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 증오의 감정들을 네. 부추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그러면은 결국은 지향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들이 이제 지향하는 거는 이미 지금 중국은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이른바 혐중 감정 이런 것들을 건들고요. 이런 어떤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할 겁니다. 네. 이제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 김정은이를 뭐 때려잡자. 뭐 이렇게 나갈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이렇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했던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이 외국인 다문화 이런 거 폐기하자. 예.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 뭐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탈북자 왜 그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줘야 되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원초적인 말초적인 것들을 선동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미 지금 그런 조짐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그 변호사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도 김평우 변호사나 그런 네. 발언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헌재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일종의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정미 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선고문을 읽으면서 쭉 보면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은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겁니다. 네. 또 달리 말하자면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극우화 나가는 거는 극우화 되어가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한 거라고 네. 헌재는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극우화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동을 건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원초적 국민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자극시켜 나가서 김종대 의원이 말한 것 같은 그런 뭔가의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지금 선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유, 이전에 말씀 없었던 들으니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황교안 대행정부가 네. 지금 버티면서 다음 정부의 이제 사드 알박기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는 뭐 파국을 불사하는 네. 이런 외교안보 행보에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은 다음 정부와의 원만한 협의와 네. 원만한 정책 이양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끝까지 벼랑 끝까지 이 나라를 몰고 가서 여기서 끝장을 내놓고 나가겠다는 일종의 오기와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시한부 국가라면 그렇게 해도 돼. 네. 내일 모레 끝장날 나라라면 어차피 인구도 감소돼서 3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사라져 사실은.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돼. 네. 실제 이 추세라면 없어지니까. 그러나 국가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수 아닙니까? 국가의 맞아요. 그게 영속성을 보수예요. 예. 신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시한부 말기암 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뭐 이제 2달 뒤면은 나라가 끝장나듯이 그렇게 지금 관리를 어차피 하고 300년 있는데 후엔 끝장난다고 믿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참 저희가 이 오마이 TV도 그렇고 그동안 촛불 집회 이 생중계하면서 그리고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 오마이 TV가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된다. 나라 우리 애국해야 된다. 나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니 지금 모든 게 전복됐어요. 지금 노동 현장 가보십시오. 그 성과 연봉제 하고 그러는데 노조의 하소연이 뭡니까? 제발 정부가 법 좀 지켜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초법적으로 와가지고 요즘은 노동 현장도 옛날하고 말이 역전됐어. 참 다 그래. 법을 그러니까 예. 국가의 영속성과 그 가치, 그 다음에 저기 다음 정부로의 원만한 어떤 그 연결, 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의 원만한 어떤 그 이양과 전환, 교체 이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예. 황교안 대행정부는 자기의 마지막 소임이 뭔지를 깨닫고 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행태는 마치 본인이 대통령 후보인 것 같은 행태예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대선 날짜도 안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 반려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심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거의 네. 진짜 전복의 시대인데요. 저도 요즘 전복이 좋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어떤 주장들을 하냐면요. 이 네. 팟짱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고 보수가 그 동안에 수구 고구들에게 끌려다니는 보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치면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광장에서 보수가 해야 될 거를 보수가 못하니까 대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상해 임시정부 이 3.1운동 이게 이제 네. 올해가 98주년이었고 2년밖에 안 2년 후면 남았어요. 이제 100주년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추구해 왔던 대한민국 100년의 그 가치가 뭔가 그래서 그 대한민국 100년의 가치에 입각해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네. 과거의 잘못된 적폐 청산하고 그 대한민국 100년의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그 출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은 보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가 없이 맨 극우에게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수구 보수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같이 진보의 가치를 더 많이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조차도 보수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그 나라가 진보는 제대로 진짜 보수의 줄임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보는 진짜 보수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진보하기도 힘들고 바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진보를 하려면은 진짜 보수의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바쁘고 힘든 겁니다. 바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주말도 못 쉬고 계속 네.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자 오마이 TV 저희 장윤선의 팟짱 종창 토크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네. 좀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두 분이랑 말씀을 나누면 공부하는 기분으로 듣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종창 토크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2달 뒤에는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새 정부는 어떻게 외교 통일 안보를 풀어 나가야 될지 지금 황교안 이 권한 대행은 우리나라가 시한부 국가인 것처럼 벼랑 끝 전술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알박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새 정부는 이 난맥상을 전쟁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한반도의 문제를 새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차기 정부는 네.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에서 집권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대세론을 형성할 상황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비호감 표도 강합니다. 굉장히 지금 민주당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우려 사항은 뭐냐면 지지율이 높은 만큼 네. 그 바리케이트 너머에 존재하는 반대자들의 아주 억세고 드센 어떤 비토와 비호감이 네. 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어. 이런 상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를 앞으로 3년간 감수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그 민주당은 자체 지지율은 높으나 각기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는 부실하다. 몸통은 그런 대로 형성이 됐으나 왼쪽 날개를 누가 정리할 것이냐, 네. 오른쪽 날개는 또 방치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국회는 개점 휴업이고 네. 이제는 식물 국회가 제도화돼 있다고 봐야 돼요. 이 19대에서 이어서 20대 국회는 이미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돼 있어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대신 남이 일하는 걸 못하게 하는 데는 아. 굉장히 여건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못하게 삿바 싸움만 하다가 본 게임은 벌리지도 못하는 게 오늘날 국회입니다. 정당 정치가 사라졌어요. 네. 그러는 가운데서 다음 대통령은 하나의 외로운 섬처럼 그 고립되면서 국정을 할 수 있는 위험 지수가 매우 높고 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수위도 없고요. 예. 바로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과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가 가능하겠냐? 그 안전 장치랄까 어떤 그 저기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보십시오. 지금 정권 교체가 화두입니까? 이미 구분응선이 넘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수는 절망적 상황이에요. 네. 정권 교체는 화두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용과 비전입니다. 이제는 어떤 정권 교체냐가 문제인 것이죠. 네. 아 그렇다고 문재인이라 그랬나 내가? 문제인 것이죠. 다른 문제인 답니다. 것이죠. 그런 예. 식으로 어입니다. 해서, 어이. 예.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인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제 얘기는 네. 이럴 때 그 저기 소극적인 관리 모드로 지지율 관리하면서 어떤 권력 이양까지 적당히 돌파하겠다는 아하. 소극적이고 안이한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그 주변의 어려운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네. 내가 주도하고 판을 다시 짜는 이런 리셋, 재창조, 리셋. 네. 이런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조금 정책적인 역량과 담대한 비전을 끌어올려서 그 지수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단합을 시켜야 된다. 네. 이게 지금 정치 지도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 단순히 대선이라는 선거 공학에 매몰되는 거는 과거에 털끝만한 차이로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냐 할전 그 시절의 얘기입니다. 예. 왜 그때 여의도 사투리를 지금 씁니까? 표준 말을 쓰셔야지. 네. 이건 여의도 사투리. 오랫동안 여의도 정치에서 찌들고 하다가 어떻게 생존을 도모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치공학의 여의도 사투리예요. 네. 그걸로 대한민국 새로 만든다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어떻게든 표를 얻으려고 내가 있는 진영이 아니라 다른 진영 표를 가지고 오려고 조심조심 해나갔던 정책이 아니라 과감한 정책,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창수 원장님. 예, 여의도 사투를 쓰고 있다는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렇게 전라도 사투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새 정부가 정말 안보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과제는 가슴 뛰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건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새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 말씀 들어보면은 우선 네. 실제로 총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새 대한민국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뭔가 국민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외교 안보 차원에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강론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새 정부의 안보 정책은 4가지로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 아까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강대국들한테도 노할 수 있다. 네, 김종대 의원은 네. 실제로 그러고도 대접받는다. 그러고 대접받는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외교적으로 볼 때 어떤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좀 할 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고 그러지 말고 예. 또 안보를 정치로 이용하는 꼼수만 부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할 말 좀 하자. 그래서 저는 외교는 우리 국익을 중심에 놓고 할 말하는 외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남북한의 시장을 통일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좀 뒤로 미루고 네. 경제적인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남북한의 시장이라도 먼저 통일시키는 이런 정책을 추구해야 되고요. 당장 개성공단 폐쇄 이걸 그런 것부터 드러내야죠. 비롯해서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돈 많을 나이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그 튼튼한 국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안전까지 포함하는 이런 외교 통일 국방 시민 안전까지 포함하는 그런 총체적인 안보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어려운 이제 김종대 의원 이야기에 따르면은 국회에서는 할 일은 없고 남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현재 그래서 제도화되어 바빠. 있는 그래서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더 바빠. 다른 놈이 뭐 하는가 그것만 막아야 찾아다녀. 되니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국회 여건 속에서 뭘 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1차적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를 하는 것은 네. 새 정부 출범 한 6개월 정도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미국 정부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 네,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외교 통일 국방 정책 재검토 기간을 거쳐서 네. 재검토 기간에서 지난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시를 하고 그리고 적폐 청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된다고 봅니다. 네. 그건 집권 초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외교 통일 국방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김재용 의원이 매번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에서 중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촛불 광장에 네. 모여서 시민들이 평화적 그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세계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촛불 시위를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의 힘이 대한민국의 안보의 기초입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믿을 수 있는 품질 네. 보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민의 힘에 기반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평화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을 새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한반도에 들여져 있는 그림자의 심각성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해법까지 저희가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통보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21일 오전 9시 30분에 서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큽니다. 박 전 소환 대통령 통보를 한 거죠. 네, 소환 통보를 통보에 했죠. 응하겠다는 소식은 네. 아직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대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또 어떤 핑계, 꼼수가 나올지. 어떤 꼼수가 나올지 이건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검찰은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장윤선 국장과 함께 4명이서 저희 장윤선 국장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웃고 한번 있습니다. 항상 웃고 있어요. 예. 4명이서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외교 안보 통일 문제 항상 종창 토크를 통해서 어떤 비전이 있고 또 어떤 게 문제인지 시청자분들이 봐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두 분이 완전체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와서 함께 방송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